자, 이제 1주차 3교시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이번 수업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전공과 교양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 슬라이드 자료는 여러분들 각각 개인별로 전부 다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본 슬라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방법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담은 많이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4년 동안을 열심히 달리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사회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첫 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용어의 어떤 재정의를 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하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해야 이 자동차가 출발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내가 즉 어디를 이동할 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생활 공간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의 개념, 정의가 틀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기도 옛날에는 그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전화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전화기 하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복잡한 다양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현대라는 그런 사유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사유학에는 무엇이냐, 이해라는 것을 어디까지 해야 이해를 하는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어떻게 현대 사회를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졸업을 한 후에 여러분 또는 졸업하기 전에 어떤 거를 창업을 해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이때 어떠한 자격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 이해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현대라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지금의 시기를 말하는 거고, 이 현대의 정의는 역사학의 시대 가운데에서 사상 또는 그 밖의 것이 현재, 지금과 같다고 생각되는 때부터 지금 오늘까지를 현대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시대의 구분은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동양은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했죠. 고구려 백제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 다음에 뭐 신라와 뭐 그 발해 시대, 그 다음에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제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현대로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기준으로 하면 뭐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이렇게 나누죠. 그 이제 역사 시대는 기원전 3000년 전 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쐐기 문자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를 뭐 역사 시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어떤 그 4대 문명, 그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뭐 쐐기 문자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이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즉 초기 인류가
석기를 가지고 인류로 생활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청동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철기가 나왔고 이렇게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문명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민족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다양한 공간 속에서 시간을 활용하는 모든 그 인간의 집단 이거를 사회라고 그러죠. 즉 뭐 가족이나 마을이나 뭐 지역, 그 지역 사회, 계급 사회, 국가 사회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냐? 뭐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세대. 그 다음에 현대 사회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마스크와 휴대폰을 들고 태어나는 뭐 시대. 지금은 그 태아도 뭐 양수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뭐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태아 시대 때부터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사회는 그러면 현대인이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엇냐?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지금 현대인들은 전부 손에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플라스틱 시대, 일부는 휴대폰 시대. 그래서 지금의 또 학문적으로는 일부에서는 포노사피언스 시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대 사회 속에 우리 창업경영학과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창업경영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겠고,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합니다. 잠시 뒤에 시대에 얼마 많은 속도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업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우리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창업경영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졸업을 하면 이렇게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학생으로서 성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창업경영학과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인류 사회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구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했고 인류는 뭐 10억 년 전에, 그다음에 원시 인류는 인류의 최초 조상은 뭐 10억 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지만 원시 인류는 400만 년 전에 나왔고 현생 인류는 4만 년 전부터 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금 그 살펴봤듯이 문자와 불과 어떤 도구 이런 거를 발명을 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문자를 기준으로 또 생식과 화식 불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익혀먹는 인류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유목민들은 그 구석기 시대에는 유목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생활은 신석기 시대인부터 정착생활을 했고 그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류는 이제 막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서 종이도 발견하고 종이를 발견하고 거기 인쇄술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항해술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소리로만 하다가 이제 언어라는 것이 소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언어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문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기호도 만들고 숫자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체계적인 우리 한글처럼 또 이렇게 문자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언어와 문자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전달을 못했는데, 이제는 영상을 기술하는 기술이 되었고, 또 영상도 이제 약간의 증강현실과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들어가면서 AR과 VR, 요새는 이제 뭐 MR까지 나오죠.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하면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현대는 뭐냐? 스마트폰 시대.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서 포노 사피엔스, 즉 포노가 그 로마어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대략 구석기 시대는 뭐 250만 년 전,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1만 년 전, 청동기 시대는 3,000년 전, 그 다음에 철기는 BC 뭐 3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됐느냐? 이 산업혁명 이후부터를 대체적으로 현대사회라고 한다면, 또 현대사회 중에서도 현대사회라고 한다면 포노사피엔스 4차 산업혁명 이후를 이제 우리는 현대사회라고 또 이렇게 더 세분화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 시간에는 현대사회, 즉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아니 4차 산업혁명을 전후한 그때의 시대를 이제 우리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창업경영학과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를 창업경영학과의 기초적인 학문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산업혁명을 간단히 살펴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즉 1756년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인간의 노동력이 증기기관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계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기지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약 100년의 시간이 걸쳐 넘어오면서 이 기계에 전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화가 되었죠. 증기기관일 때는 증기의 힘이 비교적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면,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일정하게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기계가 자동화가 되고, 이때부터는 소량 생산에서 이제 대량 생산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 이제 약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이니까 100년이 채 안 되겠죠. 이 전기에 뭐가 연결이 되냐면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서, 이 컴퓨터가 또 이제 인터넷에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맞춤 생산, 정보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부터 나온 이 스마트폰을 핵심으로 하는 이 융합형 사회, 융합형 시대, 지능화되고 초연결화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용어가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죠. 이런 사회로 지금 이렇게 인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의 변화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몇 개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저렇게 어린이 때부터 모내기 하는 거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어린이들은 기계농을 하다 보니까 모내기를 체험하는 걸로 바뀌었죠. 어쨌든 모내기를 사람이 직접 하는 시대에서 기계로 모내기를 하고, 이제는 기계라기보다는 똑같은 기계이겠지만 드론으로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이전,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거를 이렇게 사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내기가 완전히 기계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시간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즐길 것인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노동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노동의 시간을 줄고 여유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유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더 요약을 한다면 1차 산업혁명 18세기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혁명, 2차 산업혁명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전기에너지 기반한 대량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은 보시다시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2015년 이후, 아무튼 2010년 전후를 한 IoT와 GPX,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그런 기반의 만물, 초지능, 초연결 사유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는 몇백만 년을 거쳐서 왔는데 지금의 산업혁명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100년이 채 안 되면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화가 되고 뭔가가 과학기술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 와서 뭔가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하단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그 중간에 보면 지구 환경이 이제 엄청나게 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한다,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 기상이변이 생긴다, 기후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청동기, 청동, 철기 시대가 몽땅 산업혁명 이전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지식을 어떻게 전파를 했냐면 기억에서 기억으로 기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기억에서 기억으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노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됐겠죠.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가진 노인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록이 되었죠. 문자가 나오고 종이가 나오고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기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자를 활용을 해서 기록을 잘해야 후세 사람들이 기록을 보면 기억은 그분이 죽으면 그분의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없는데 그분이 기록을 남겨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했고 기록이 되다 보니까 출판 문화가 왕성해졌고 이 책이 판매가 됨으로 인해서 동서양 할 거 없이 우리가 책을 사서 봄으로 인해서 이제 문명을 배울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너무 물건으로만 전달되는 시대를 떠나서 전화라는 것이 1876년에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진과 영상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에 컴퓨터, 인터넷이 나오면서 엄청난 자료가 축적이 되고 또 엄청난 지식의 양이 확장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또 비행기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1961년에 몇 년 지나서 약 50년, 60년 지나서 우주선이 되어서 우주로 날아가서 달에 첫 발을 디딥니다. 즉 이렇게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60년 만에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간다? 달나라까지, 우주선이 되어서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면 스마트폰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인류는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단축이 되어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학문이라는 것이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종교학 이렇게 이 정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산업혁명 이전에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철학자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뭐 무슨 박사는 뭐 없었고, 그래서 유명한 그런 훌륭한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철학자 이렇게 명명을 했죠. 그러면서 1776년에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국부론이라는 책이 쓰지고, 그러면서 이 국부론은 이거는 철학서적이 아니다. 종교서적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는 경제학으로 분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학이 나오고, 경제학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좀 경영을 좀 해야 되겠다. 경영이 나오고,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기계도 뭔가 좀 학문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네. 그래서 기계공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나오니까 이 전기도 뭔가 좀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기에 관련된 학문이 나오고, 전자학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공학이 나오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문이 나오고, 컴퓨터에 관련 학문이 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인 지금에 와서는 이런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업이 많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새로운 직업을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도 이제 엄청나게 창업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창업학이 나오고, 창업을 하면 경영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 경영학도 나오게 되고, 그래 단순히 농업이나 뭐 그 농업에서 산업으로, 그다음에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창업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우리 학문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또 인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는 1804년에 약 10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798년에 1798년에 누구야? 멜서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인구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 멜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나중에 식량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1960년대 이후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막 태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산화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들은 뭐 하고, 또 여성 교실에 가면 여성들은 뭘 하도록 강요받거나 권장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생각을 잘해서 산화 제한을 하지 말고 그냥 생기는 대로 출산을 했다면, 그리고 좀 그렇지만 이민을 많이 더 보냈다면 아마 지금쯤은 브라질의 어느 한 주,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한 주 정도는 완전히 한인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국인이 브라질에 가서 한 주, 캐나다 가서 한 주, 캐나다의 퀘벡주는 프랑스령으로 지금도 이렇게 프랑스 문화, 프랑스 언어, 불어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그런 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미국에 가면 어떤 한 주는 한민족이 한국어를 쓰고 있는, 또 어디 뭐 캐나다에도 가면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퀘벡주 옆에 또 뭐 무슨 주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튼 과정이고요. 어쨌든 인구가 그래 늘어서 지금 2020여 년 지금은 뭐 70억, 8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대학 생활을 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중간 이하에 보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시대 그 이전에 뭐 이제 고조선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부여 시대, 뭐 북부여, 옥조 뭐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신라가 뭐 삼국 통일을 하면서 북쪽에 발해가 생기고 그래서 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뭐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신라와 발해가 멸망하면서 고려가 생기고 고려가 멸망하면서 조선이 생기고 조선시대가 멸망하면서 안타깝게도 한민족이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갖지 못하는 일제 암흑기 시대를 가졌다가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일부는 뭐라 그럴까 좋지 못한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광개토 대왕처럼 훌륭한 왕도 있었고 금소갈자처럼 세계 최초의 어떤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고려 청자도 있었고 유엔의 어떤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 들어가 있는 그 한글도 가지고 있고 조선 백자도 있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고는 거북선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그 역사로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때 우리는 그 3배 구구두배 대한민국 조선시대의 최고의 그 임금이 그 청나라 황제의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머리를 찢어서 이마에 피가 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처참한 역사도 가지고 있지요. 그거보다도 더 처참한 역사가 이제 일제시대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그 역사와 좀 그 불행한 역사를 함께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조선시대 때까지 왔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우리 조선시대 때쯤은 어떤 서양의 문명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가 되었죠. 조선 말에. 이때가 바로 뭐냐면 1866년, 그 다음에 1876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외세를 쳐부시면서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는 세국 정치를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냈고 일본은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일본은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 186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과 한국은 전혀 따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50년, 60년이 지나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는 1910년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의 선택이 한 지도자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한민족이 엄청난 고통과 신해를 겪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 민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는 이런 현실이 왔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가장일 것이고 앞으로 가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생각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지역의 리더가 된다면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어떤 지도자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짧은 시기에 1860년대에 그런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50년, 60년 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식민지를 당했지만 또 우리는 해방한 이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도에 뭐가 됐습니까? 또 6.25 전쟁을 겪고 이 당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만 해도 유엔군이 올 때 이 당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150여 개국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10개국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때 6.25를 겪고 난 우리나라는 150여 개국 되는 중에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에 그 다음 순서 한 147번 정도의 그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되었었죠. 이런 나라가 베이비붐 세대를 겪으면서 1958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났죠. 이 1958년도에 태어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난 이 세대들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88년에 뭐를 했습니까? 세계에서 보란 듯이 우리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가는 기초를 닦았고요.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또 뭐였습니까? 월드컵을 했죠. 이처럼 우리는 또 6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조선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항공우주나 세계적으로 1등이 되는 품목도 대단히 많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짧은 시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또 짧은 시기에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짧은 그 시기에 짧은 그런 압축된 발전을 좀만 더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단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3579라는 그런 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3579 하면 고수업 칠 때나 뭐 생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3579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었고요.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국가가 7개 국가가 된 중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우수한 우리 국가가 된 성적표를 낸 횟수가 2019년입니다. 그 2019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5천만 국가가 사는 세계 7개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압축된 그런 시간 속에서 압축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부 우리 국가의 우리 민족의 나쁜 그런 문화도 좀 있었겠죠. 이것만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헬조선 이래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자랑스럽게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저도 해외여행 가봤습니다. 올림픽 스위스의 최고 융플라우 고지인가 거기 가도 한국에 그 라면이 있고요. 프랑스 라일강의 기적이라는 그 유람선을 타도 한국어 자막이 나옵니다. 한국어 방송이 돼요. 이렇게 우리 한국 우수한 민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된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 어떻게 4년의 생활을 또 이렇게 지낼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현대사회의 1주차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